자, 안녕하십니까. 이수천입니다. 저희 이제 3일 인포마인에서 제 그 기업 실무자를 위한 상법 강의가 벌써 10년 돼가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재가 다 팔렸다 그래서 새 판을 찍게 되는데, 뭐 상법 개정상이 2020년에 좀 있었고, 민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한정기산자, 또 금지산자 제도가 피한정 후견인 또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이제 업데이트도 할 겸해서 기업 실무자 상법 강의 교재를 새로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인포마인에서 요즘 공인회계사분들이나 또는 기업 실무에서 상법에 대한 그 수요 또는 욕구 이런 것들이 좀 많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4시간 정도 8강 정도 해서 기업 실무자 상법 강의 교재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상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상법은 기본적으로 법전의 체계로 본다면 총칙 또 상위 그다음에 회사 또 보험 또 해상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쪽 파트 중에서 이제 보험이나 해상은 특수상법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교재에서 다루질 않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상법 총칙도 상행이 어음수표법은 일반 이제 기업에서 많이 쓰는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개인 상인들이 좀 주로 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회사 편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법이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상법 중에 특히 이제 회사법 파트는 어떻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 또 쟁점 사항들은 어떻게 되고, 이 기본적인 이론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뭐 법학 박사고요, 또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수천이라고 합니다. 뭐 저희 법인세 역시 할 때도 여러분들 뵀기 때문에 제 얼굴은 3일 인포마인에서 굉장히 낯익으실 거예요. 또 이제 제 오늘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제가 예전에 회계학원 있을 때 제 강의를 듣고 이제 공인회계사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건데, 아무튼 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기업 실무자 상법 강의를 하게 되는데, 뭐 간단하게 첫 페이지는 뭐 제 소개가 나왔네요. 현재 뭐 건국대학교에서 한 10년 정도째 겸임교수를 하고 있고요. 대학원에서 주로 수업을 합니다. 수업은 이제 상법하고 세법 수업을 좀 하고 있어요. 가끔 이제 로스쿨에서 요청이 와서 로스쿨 정규 수업하는 경우도 있고, 가끔 특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 신탁학회 이제 감사도 했었고, 또 기업법학회 한국 재무이사도 좀 했었고, 현재는 이제 중견기업학회 부회장으로 있는데 좀 열심히 나가야 되는데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교재는 뭐 여러 교재들을 좀 썼고요. 묘하게 제가 공인회계사임에도 불구하고 회계 관련 업무보다는 법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법학 쪽에 이제 일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재밌는 게 이제 3일 인포마인 나온 그지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은 헌법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헌법 교양서도 써서 이렇게 출간이 됐는데, 우리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 또 기업에 계신 분들은 헌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책들 좀 많이 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헌법은 알아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50 가까이 돼서야 헌법이라는 거가 가슴에 와닿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일부로서 과연 대한민국은 제대로 흘러가는가 흘러가지 않는가 뭐 이런 고민들도 하면서 아주 간단한 조문과 해설을 담은 교재를 한번 썼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책 제목만 봐도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는 그지 노매드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정도로 제 소개는 하고요. 그 회사편에 대해서 상법 회사법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회사법은 이제 저희 기업 실무자 상법 강의의 목차를 보면 회사법 총칙 또 주식회사의 설립, 3장에서 주식과 주주, 4장에서는 주식회사의 기관, 5장에서는 자본금 변동이 나와요. 그리고 6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업 실무에서 회계하시는 분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상법의 주식회사의 회계라든가 또 사채라든가, 사채 중에는 특수사채로 전환사채와 신주행수권부사채, 또 뭐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파생결합사채 이런 내용들이 이제 6장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여러분들 뵙고 그치 그 파트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 교재에 보면 7장에 기업의 구조 변경 파트가 있어요. 기업의 구조 변경은 이제 합병 또
회사의 분할 제도, 또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또 조직 변경 이러한 제도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쪽 파트도 이제 M&A를 하거나 기업 전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완전 모자 회사죠. 상법상 지주 회사를 만들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 파트를 모르고 그런 실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애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회사의 모든 절차는 아무리 회계가 중요하고 세무가 중요하더라도 결국은 상법이라는 법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법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또 상법 공부를 하시면서 회계나 세법과 연결을 시키시면 굉장히 다양한 지식도 섭렵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기업 관련된 실무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구조 변경에 대한 조직 변경, 회사의 합병, 또 회사의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이 파트도 예전에 제가 이제 부산에 가서 특강을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부분도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제 실력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제 1장에서 다루는 상법상 회사의 분류 중에서 회사편은 기본적으로 2장서부터 5장까지 내용 또 6장까지 내용이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회사 제도를 선택할 때는 한명회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합자회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유한책임회사라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유한회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주식회사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너무 주식회사에 매몰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요. 회사 제도도 어떠한 제도, 시스템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많이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법인 설립을 하게 될 때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장단점을 파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회사 제도의 선택 후에, 후회를 한다든가 또는 그로 인한 조금 로스 이런 것들이 좀 적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을 하면서 5장까지 이제 간단하게 총 강의 수는 한 8강 정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강당 강의 시간은 25분 정도 이제 어바웃으로 제가 시간을 맞출 겁니다. 강의 시간이 들쑥날쑥 하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다가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제 3일 인포마인 강의나 어디서든 강의를 보시면 강의가 좀 규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먼저 이제 회사법 총칙에서는 크게 이제 한 서너 가지 주제를 좀 가지고 여러분하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장은 회사법 총칙으로 가서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법상 회사다 그러면 이 회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리법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통상은 민법의 법인 개념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은 두 작자가 존재해요. 엄마 아빠가 크로스해서 태어나게 해준 우리 같은 자연인 또 일정한 단체에 대해서 국가가 설립등기라는 절차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는 법인. 그 중에 이 법인 중에 상법 169조는 이렇게 정의하죠. 상법상 회사란 상행이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그래서 결국은 영리법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상법상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사 제도를 바라볼 때 조문만 읽게 되면은 제대로 회사 제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의 당사 단계를 내부적으로 먼저 살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상법상에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됩니까? 법인인데 영리 목적을 가진 법인입니다. 그래서 상인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인의 내부에는 어떠한 실체가 존재할 것인가 그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당사자 간에 서로 주고받는 모습을 통해 상법상 회사 제도가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이걸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내가 상법상 회사 5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회사 내부의 당사 단계를 대한민국의 이제 상법 교수 중에 또 상법 학자 중에 저도 학자니까요. 재무상태표를 꺼내서 상법을 설명한 사람은 유일할 겁니다. 제가 그만큼 이제 공부를 공인회계사가 되고 나서 경영 경제뿐만 아니라 법에 대해서 전무가는 눈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쓴 우리 기업 실무자 상법 강의에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라는 법적 실체인 법인으로서의 실체 내부에는 과연 어떤 게 존재할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재무상태표를 그리면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부채, 자본. 도대체 이건 뭘까? 자, 부채는 뭡니까?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빌려온 자금이 되겠죠. 그리고 자본은요. 그지? 주식회사의 궁극적, 왜냐하면 채권자의 우선 변제권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궁극적 주인인 주주가, 그지? 출자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면 회사의 당사자관계를 크게 자 보시죠. 돈을 회사에 빌려줬다면 회사는 채무자 입장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빌려준 자는 채권자 입장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의 상대방은 뭐가 되구나? 채권자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회사의 궁극적 주인은 누구구나? 회사의 사원이구나.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원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원이라는 건 우리가 회사에 출근한 사람을 사원이라고 법에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출자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상법상 회사 중에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이 출자자를 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회사에서만 특히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당사관계를 이해하시면 굉장히 상법이 또 회사 편이 재밌어집니다. 그러면 보시죠. 회사의 당사자는 크게 회사라는 대외적 실체와 내부적으로 봤더니 회사 채권자와 주식회사를 한정한 다음에 주주로 나눠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법상 회사 제도는 5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도는 어떻게 설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설계를 할까요? 보시죠. 어렵지 않아요. 회사 내부에 이 채권자에 대해서 이 사원이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책임을 개인처럼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이 존재한다면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연인인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걔네들 인적 회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법상 회사 중에 한 명의 사업자 회사는 대표적으로 인적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사원이 채권자한테 개인적으로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응? 채무가 거덜날 때까지. 그에 반해서 보시죠. 자,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이 사원이 책임을 지지 않고 출자한 이 돈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형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물적회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상법상 물적회사는 크게 2가지가 존재해요. 물적회사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2개의 제도가 존재합니다. 자, 그때 이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사원이 출자한 금액을 범위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걸 유한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식회사로 전환을 시키게 되면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상법상 회사 중에 보시죠. 과거에는 이 4개밖에 없었어요. 한 명의 사업자 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2개로 쪼갤 수가 있었어요. 인적회사, 물적회사. 근데 이제 기업이 다양화되고 경제가 고도로 발전되면서 법무법인, 또 회계법인, 또 세무법인, 또 특허법인,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인적 기반을 중심으로 한 회사 제도도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특별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공인회계사들은 공인회계사법에 적용을 받고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적용을 받고, 물론 그들이 상인인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는 상인이 아니라고 보지만 제도적 측면에서는 이거를 상행위를 기반으로 그러한 지식산업이 생겨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준비를 우리 상법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이 중간 형태의 회사입니다. 내부 관계에 대해서는 한 명 회사의 규정을 준용하고 외부 관계에 대해서는 물적 회사의 규정을 준용을 해서 만든 게 유한책임 회사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상법상 회사가 5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하실 건 자, 회사의 사원이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에 따라서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이 한 명이라도 끼어져 있으면 한 명 합자회사, 즉 인적회사가 되는 것이고, 유한 책임을 지는 사원만으로 구성이 된 물적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유한 책임회사도 이미 이 글자에 나와 있는 거예요. 회사의 사원은 채권자에 대해서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유한 책임만 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분류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를 그냥 보고 자산, 부채, 자본이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안에는 당사자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가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려요. 이렇게 회사의 분류 방식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건 어떠한 이제 상법이라는 법에서 제도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기업 활동을 할 때 또는 상행위를 할 때, 영리 활동을 할 때 이 다양한 5개의 선택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회사법 총칙에서는 이런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법상 회사의 종류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이미 설명드렸듯이 한 명의 사업자 회사는 인적 회사가 될 것이고 유한회사 주식회사는 물적 회사가 될 것이다.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중간 형태 회사가 될 것이다. 자, 상법은 169조가 과거에 이랬습니다. 상법상 회사란 상행이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으로, 자, 사단이라는 말이 뭘까요? 법인격을 갖춘 것이다. 사단이라는 건 2인 이상의 사원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보시죠. 자, 유한회사 주식회사는 1인의 사원만으로 성립존속이 가능해요. 그리고 새로 도입한 유한책임회사도 1인의 사원만으로 성립존속이 가능해요. 2인 이상의 사원이 필요한 건 한 명의 사업자회사밖에 없어요. 근데 상법상 회사의 조문 개념에 사단성이 필요하냐? 필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지 상법 개정을 통해서 한 10년 전 정도에 사단성을 뺍니다. 그래서 169조가 회사란 상행이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상법상 회사는 다시 한번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그중에 우리가 기업 형태, 즉 영리법인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이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 요즘 그지 외국계 회사들의 경우에는 주식회사만 고집하지 않고 이 유한회사로 설립을 해서 존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때인 상법상 회사의 종류를 비교를 할 때는 딱 5가지 카테고리만 보시면 돼요. 하나는 그지? 사원의 구성 방식. 두 번째, 회사의 대표는 누가 할 것인가? 또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지분 양도, 그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의사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5가지 카테고리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 가시면서, 그지? 여기에 장단점은 뭐가 있겠구나. 최소한 어떤 기업을 선택할 때 본인이 어느 정도는 조금 알아야 이런 걸 선택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럼 한명회사라고 하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인적회사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물적 속성이 강하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인적 속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 인적 속성이 강한 거고 물적 속성이 강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한명회사는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항상 그 말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회사 채권자의 직접 연대 무한 책임을 지는 2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된 가장 전형적인 대인적회사를 한명회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회사 대표는 어떻게 될까요? 자, 법은 공짜가 없습니다. 손바닥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이 권리를 가졌잖아요. 그럼 반드시 의무도 갖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애를 키우지만 저희 애가 이제 아직 어려요. 10대인데 항상 본인의 권리만 주장을 해요. 본인의 권리만. 응? 특히 이제 사춘기 도래한 친구들은 그렇죠. 뭔가 세상을 알아가면서 내가 권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제가 한마디 하죠. 세상에 공짜인 권리는 없다. 네가 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너에게는 의무, 책임도 많은 것이다. 법은 똑같습니다. 그럼 책임이 강하죠. 그럼 그들이 뭐가 될까요? 그지? 권리도 강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 대표나 한명회사의 경우에는 무한 책임 사원 각자가 회사 대표권을 갖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보세요. 자, 상법상 회사는 채권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초점이에요. 그러면 보시죠. 채권자를 보호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 무한 책임 사원의 개인 재산까지 털어서 모든 책임을 다 져줘야 되니까, 그지? 설립 절차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관 작성하고 설립 등기만으로 간단하게 하루 만에 설립되어 버립니다. 그게 한명회사예요. 그리고 보시죠. 지분 양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사원이 바뀌게 되면 또는 가입하게 되면 이거는 회사를 흔들 만한 사항이에요. 왜? 책임이 많으면 권한이 많은 자가 한 명 생겨나니까. 그래서 다른 사원 전원 동의로 지분을 양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은 당연히 이거는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해요. 왜? 책임을 지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인 1의결권의식, 얘를 과거에 이제 일본 교재를 본딴 거예요. 두수주의다. 사람의 대갈통이라고 그러죠. 머리 두. 응? 그래서 사람마다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두수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에 반해 합자회사는 보시죠. 한 명은 유한책임 사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 명은 무한책임 사원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럼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무한책임 사원이 존재하니까 책임이 많기 때문에 권한도 많은 거예요. 그럼 무한책임 사원이 회사 대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판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합자회사의 경우에 민법이 조합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럼 내부에 임의법 규정이 굉장히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한책임 사원에게 뭘 줬냐면 대표권을 준 거예요.
소송이 붙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합자회사의 내부의 정관의 규정으로 자치법이죠. 업무집행권은 유한책임사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회사 대표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에게 줘야지 유한책임사원에 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합자에서도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이 있으니까 정관 작성, 설립 등기만으로 간단하게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사원 전원동의가 필요하고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는 무한책임사원 전원동의만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 형태 회사인 유한책임에서부터는 1인 회사가 전부 다 인정된다. 그리고 설립 절차가 조금씩 더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주된 내용을 읽는 거 이거예요. 출자이해. 왜? 회사 채권자의 책임을 져주는 게 사람이 아니라 돈이기 때문이에요. 이 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분양도도 기본적으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 사원의 지분양도는 자유다.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지 결국은 이러한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보세요. 이 주식회사는 책임은 가볍고 왜? 주주가 출자한 금액 이상은 추가적 출자금도 쓰지 않고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유한 책임만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분 양도도 자유로워요. 투자한 금액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빠져나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회사 제도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꼭 머릿속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상법에서는 회사편에 5개의 회사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죠. 자, 상법상 회사가 설립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총칙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존속했다,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이 내용들을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상법상 회사는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법인이다. 법인이면 어떻게 설립된다? 설립등기에서 설립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설립등기 전의 회사를 설립 중의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걔네들은 아직 법인격이 부여되기 전의 단체예요. 그래서 공인회계사 시험을 공부하는 친구들 설립 중 회사가 상인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도 가끔 출제가 되긴 합니다. 그거는 설립 등기가 되기 전의 회사니까 법인격이 부여가 되지 않았고 아직 회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법인격이 생성되고 나면 초기에는 경제학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지 규모의 경제가 발생을 해서 기업이 계속 커질 거예요. 그러다가 보시죠. 자, 규모의 경제가 극대화되는 점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보시죠. 자, 한 단위 더 생산해서 팔아서 벌어들인 수익보다 비용이 더 커요. 이때는 기업을 계속해봐야 마이너스만 나는 거예요. 손해만 나는 거예요. 해야 될까요? 때려쳐야 되겠죠. 그치? 근데 때려치는데 이 법인을 소멸시키기 전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회사의 주인들에 대한 재산의 배분 절차가 필요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돈 빌려온 건 갚아야죠. 채권자한테. 그지? 남는 건 주주에게 분배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를 회사의 청산 절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산 절차는 첫 번째 영업활동을 종결을 시키는 현존 사무를 종결을 시키는 거예요. 자, 재무상태표의 실 위에 보면 현금이 남아있을 겁니다. 전부 다 뭐를 만들어야? 현금을 만들어야 채권자와 주주에게 배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매출 채권이라든가 선급금이라든가 이러한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얘를 채권의 추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게 될까요? 보세요. 자, 유형자산 또 무형자산이 존재한답니다. 재산의 환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죠. 현존사무 종결, 채권의 추심, 재산의 환가 처분, 현금 만들었네요. 그거를 채권자와 그치? 주주에게 그치? 주식회사에서는 주주, 그지? 나머지 회사의 경우는 사원에게 배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를 청산 절차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청산 절차는 현존 사무 종결, 채권의 추심, 재산의 환가 처분,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 분배 5개의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집행기관을 청산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청산인은 주총교리로 선임할 수도 있고요. 선임이 되지 않았다면 기존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겁니다.
그지? 그럼 이사는 회사의 해산과 더불어서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주식회사의 기관 중에 감사와 주주총회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이해하시면 충분히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자, 채권자에 대해서 그지?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지? 채무를 변제했고 자녀재산을 분배를 했다면, 자녀재산을 주주에게 자녀재산을 분배를 했다면, 재산을 뭘 했다면 분배를 했다면 드디어 뭐가 됐습니까? 클리어링이 됐겠죠. 그래서 청산 절차를 클리어링 프로시저 또는 클리어링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뭐 할까요? 그지? 회사의 재산은 빵이 됐을 것이고 클리어링이 됐을 거예요. 그럼 뭐 하게 될까요? 청산 사무가 끝나게 되고 우리는 더 이상 법인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외부에 공시하게 됩니다.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청산등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의 소멸 과정에서 등기는 두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뭐? 해산등기. 얘는 영업활동의 종결을 알리는 공시사항이 되는 것이고, 얘는 뭐, 그치? 법인격 소멸의 사실을 알리는 공시 절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사 편이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교재도 이와 유사하게 이런 그림들이 다양하게 들어가서, 이제 요즘은 이제, 회계사들, 또 세무사들만 상법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가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워낙 많이 1년에 뭐 2,000명 가까이 뽑히다 보니까, 그지? 벌써 로스쿨 들어오고 나서 한 2만 명 이상이 뽑혔을 거예요.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지? 그럼 당연히 상법으로 그 영역을, 그지? 침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응? 물론 침범은 아니에요. 그거는 변호사들의 고유 영역이 되겠죠. 응? 상사 관련된 소송 사건은 금액 단위가 일반 민사소송하고 비교가 안 되죠.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여기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회계도 좀 알아야 되고 세무도 알아야 되고 당연히 뭐 상법이 기본법이니까 이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이제 저희 교재는 이렇게 쓰여져 있고 여러분들한테 회사법 총칙 중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만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상법상 회사는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회사 채권자가 누구? 사원에 대해서, 그치? 아니죠. 회사의 사원이 채권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는가를 중심으로 5개 회사로 나눌 수가 있다. 한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 두 번째는 그 회사들을 서로 여러 가지 절차에서 비교를 좀 했죠. 사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회사의 대표는 어떻게 돼 있고 또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고 지분양도는 어떻게 되고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절차들을 여러분들하고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회사가 생겨나서 소멸돼가는 과정, 설립등기서부터 해산, 또 청산 절차의 종결까지 여러분하고 간단하게 첫 번째 시간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통상 워낙 그 강의도 많이 하고 또 교재도 많이 쓰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제 말이 조금 빠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제 강의인데 기업 실무에서 상법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렇다면 항상 저를 불러주세요. 특히 이제 기업들 중에 상장 회사들 상법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멋들어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첫 강의는 한 27, 8분 정도 했는데 이 정도 강의 어바웃을 해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강의는 이걸로 마칠게요. 다음 강의 때 봬요. 수고하셨습니다.